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내 소중한 돈, 과연 어디에 둬야 할까? 한국 시장의 이 반등 가능성을 믿고 한번 베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역시 거대한 흐름을 따라서 미국 시장으로 가야 할까요? 오늘 이 끝나지 않는 논쟁에 대해서 양측의 가장 날카로운 주장들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부딪혀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투자 결정에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논쟁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바로 한국 시장의 가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흔히 말하는 저 PBR 논쟁이죠. 맞아요. 코스피 PBR이 지금 1.2배 수준이다. 이건 명백한 저평가 상태고 그래서 엄청난 상승 잠재력이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많잖아요. 사실 숫자만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요. 근데 바로 그 저평가라는 단어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혹시 그게 저평가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현실을 아주 정직하게 반영한 적정평가일 수 있다는 거죠. 적정평가요?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 주장의 근거가 뭔가요? 핵심은 자기자본 이익률, 바로 ROE에 있어요. 이 ROE라는 게 회사가 주주들의 돈,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성적표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 빅테크 기업들 PBR이 왜 그렇게 높은가 보면 바로 이 ROE가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돈을 넣으면 그걸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어내니까 시장이 당연히 높은 가치를 쳐주는 거죠. 그 수익 창출 능력은 정말 대단하죠. 반면에 한국 기업들은 어떤가요? 현금은 산더미처럼 쌓아두고도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데는 굉장히 인색해요. 돈을 그냥 금고에 넣어두고 굴리질 않는 거죠. 그러니 ROE 성적표가 좋을 리가 없고요. 시장은 이걸 냉정하게 보고 당신들 회사 가치는 딱 장부상 자산 가치, PBR 1배 남짓이 적당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저평가라는 말로 희망적으로 포장할 게 아니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PBR은 기회가 아니라 낮은 수익성의 결과물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을 바꾸려고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2026년을 기점으로 상법을 개정해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넣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요. 이런 개혁들이 성공하면 말씀하신 그 낮은 ROE 문제도 해결되고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개혁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아주 커요. 예를 들어 상법 개정. 수십 년간 굳어진 재벌 중심의 지배 구조가 법 조항 하나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변할까요? 쉽지는 않겠죠. 비판적인 분석들을 보면요. 오히려 대기업들이 막강한 법무팀을 동원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주주이익을 외면할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해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좀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주식수를 줄여서 주당 가치를 올리는 거니까요. 거기서 핵심은 강제성이에요. 강제성. 네, 미국처럼 자사주 매입이 곧 소각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제도가 아니라 지금처럼 검토나 권고 수준에 머문다면 기업들은 그냥 신용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정부 입김에 따라 움직이는 관치금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듣고 보니 개혁의 길이 정말 순탄치만은 않겠네요. 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분석도 있어요. 한국 경제가 마주한 1%대 저성장, 심각한 고령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라는 이 거대한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법을 고치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는 거죠. 한 분석에서는 이걸 침몰하는 배 위에서 갑판 페인트 칠을 새로 하는 격이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쓰기도 했습니다. 와, 침몰하는 배 위에 페인트 칠이라니 정말 강력한 비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뚫고 나갈 성장 동력이 있다는 주장도 있잖아요. 특히 K바이오 섹터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아요. 2026년에 국내 기업이 비만 치료제를 출시하면서 시장의 판도를 바꿀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알테오젠이 글로벌 빅파마인 머크랑 독점 계약을 맺은 건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은 확실한 사례 아닌가요? 그 부분도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 이미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라는 두 공룡이 90% 이상을 장악한 상태예요. 거의 독점이네요. 그렇죠. 2026년이면 이들은 아마 주사제를 넘어서 먹는 약으로 시장을 더 확대하고 있을 시점일 거고요.
그때 우리 후발주자가 제품을 내놓으면 이 거인들은 뭘 할까요? 가격을 내리겠죠? 되면 후발주자들은 막대한 연구바 발배를 회수하기도 전에 고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A 비만약은 결국 글로벌 시장이 아니라 내수용에 그치거나 아주 작은 틈새 시장만 차지하게 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거예요. 알테오젠의 계약 사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그 계약의 본질을 정확히 봐야 해요. 완제품을 팔아서 수십조 원의 이익을 내는 주체는 머크예요. 알테오젠은 기술을 제공하고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로 받는 구조죠. 아, 로열티. 네, 물론 대단한 성과지만 진짜 돈은 미국 빅파마가 벌어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리스크는 만약에 머크가 임상 과정에서 이거 사업성이 없네? 라고 판단해서 개발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 권리는 반환되고 알테오젠의 주가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제약, 바이오 산업은 과학기술의 경쟁인 동시에 거대한 자본의 전쟁터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렇군요. 바이오 분야의 꿈과 현실을 동시에 봐야겠네요. 그럼 또 다른 기대주인 금융주는 어떤가요? 정부의 밸류업 정책 의지도 강하고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확대할 거라는 기대감도 높잖아요. PBR도 낮고요. 이쪽은 좀 더 확실한 기회가 아닐까요? 그 기대감의 전제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지금 한국 금융권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시한폭탄, 그게 뭘까요? 부동산 PF랑 가계부채겠죠. 바로 그거죠.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 과연 은행들이 이익의 50%를 주주에게 돌려줄 여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좀 뼈아픈 지적인데 1% 저성장 고가에서 금융주의 낮은 PBR은 저평가가 아니라 성장이 멈춘 산업의 적정가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사업 자체가 소멸해 갈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금융주는 국가 경제의 거울과 같거든요. 국가 경제라는 몸이 1% 성장에 머물면서 활력을 잃어갔는데 금융주라는 얼굴만 화려하게 화장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개별 섹터에 대한 희망과 우려를 살펴봤는데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거시경제 지표를 한번 보죠. 긍정적인 신호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이 392조 원에 달할 거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나왔어요. 네, 나왔죠. 여기에 정부의 재정 확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이런 폴리시 믹스까지 더해지면 시장의 유동성이 확 풀리면서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그 392조라는 숫자야말로 착시 효과의 끝판왕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익의 절반 이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반도체겠죠. 정확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단 두 기업이에요. 지금이야 AI 반도체 슈퍼 사이클 덕분에 괜찮지만 만약 이 사이클이 꺾이거나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 392조라는 숫자는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상장사들의 이익 성장률은 1.4%에 불과하다는 데이터도 있고요. 이건 성장이 아니라 특정 산업에 대한 극심한 집중 혹은 쏠림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폴리시믹스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정부가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는 건 일반적으로 시장의 호재잖아요. 그게 바로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과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미국이 폴리시 믹스를 쓰면 달러를 찍어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어요. 전 세계가 그 부담을 나눠지니까요. 하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섣불리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원화 가치를 건 도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IMF에서도 한국의 재정 확대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미국 시장이 가진 결정적인 우위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2026년이라는 시점에 딱 맞춰진 거대한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정치적 상승장의 가능성입니다. 정치적 상승장이요? 네, 2026년은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해죠. 표심을 잡아야 하는 집권당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 할 거예요. 오히려 선거 승리를 위해 파격적인 부양책이나 감세 정책을 쏟아내면서 시장의 하단을 단단하게 받쳐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치적인 이벤트 외에 좀 더 구조적인 장점은 없을까요? 미국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는 자본의 블랙홀이라는 점이에요.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이후로 이미 전 세계의 공장들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만약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정책까지 현실화된다면 전 세계의 자본은 수익이라는 본능을 따라서 미친 듯이 미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와, 한국 시장이 내부의 규칙을 어떻게 고칠까 이걸 고민할 때 미국은 전 세계 자본이 움직이는 규칙 자체를 만들고 있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환율이라는 마법의 안전장치입니다. 이건 한국 투자자들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주가 상승의 기회를 노리는 동시에 달러라는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을 보유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만약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와서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자산 가치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죠. 하지만 원화는 어떤가요? 시장이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 중 하나잖아요. 이 차이가 위기 상황에서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양쪽의 논리가 팽팽하네요. 한쪽에서는 내부 개혁과 특정 산업의 성장을 통해서 한국 시장이 재평가될 거라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냉정한 구조적 한계와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다양한 분석들이 결국 당신의 선택에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큰 질문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1% 성장률이라는 한계 속에서 내부의 규칙을 고쳐서 활로를 찾으려는 시장과 전 세계의 부를 흡수하며 글로벌의 규칙 자체를 만드는 시장,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노후를 어느 쪽에 맡길 것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분석들이 의미 있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